퇴직 후 평생 모은 20억 원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던 남자. 그러나 믿었던 사위에게 돈을 맡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은 건 통장 잔고 영원과 끊어진 가족의 인연뿐이었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도운 게 죄였을까? 박성진은 마지막 출근길에 유난히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 한켠에는 오랜 책임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경비 아저씨가 오늘 마지막이시죠? 라고 묻자 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죠. 퇴직식은 단정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이름표를 천천히 떼어내며 그는 지난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동료들이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윤미숙이 준비한 미역국 냄새가 문틈을 타고 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축하 꽃다발과 함께 이제 당신의 시간이에요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카드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일로 채워온 사람에게 이제 쉰다는 말은 낯설고 불안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곁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그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며칠 후 은행 앱 알림이 울리며 퇴직금 20억 원 입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순간 성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는 통장 잔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윤미숙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와 웃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해요.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 돈으로 가족에게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딸 은지와 사위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 이제 진짜 자유인이시네요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성진은 술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일이지. 그 말에 가족들은 웃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성진의 인생을 뒤흔들 첫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퇴직 후 한 달 평화롭던 일상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아내 윤미숙과 커피를 마시며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여유가 묻어났고 손끝에는 아직 따뜻한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 민호가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민호의 표정은 밝았지만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놓인 사업계획서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수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류 자동화 쪽인데요. 정부 지원도 있고 대기업 납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호는 마치 이미 성공이 눈앞에 있는 듯 손짓을 크게 그렸습니다. 성진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기회입니다.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책임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끝에 가족이니까라는 믿음이 덧붙은 듯 들렸습니다. 윤미숙은 주방에서 손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민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초기 투자금 15억만 있으면 됩니다.
6개월 안에 첫 수익이 날 거예요. 그날 밤 부부의 방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미숙은 베개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그 돈 너무 커요. 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가족인데 설마라는 생각이 자꾸만 되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은행 창구에 앉아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구 직원이 전부 이 계좌로 맞으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 우리 가족 일이니까요. 이체 확인 문자가 도착하자 민호는 두 손을 맞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님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진은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내가 이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구나라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윤미숙은 거실 창가에서 통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믿음이 언제나 답이 되는 건 아닌데.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가족의 운명은 그 한 번의 송금으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의 여유는 어느새 사라지고 성진의 하루는 전화벨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거래처를 찾는 전화였고 이젠 세무서와 은행이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매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사업장은 한동안 북적였으나 어느 날부터 직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성진이 회사 앞을 지날 때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사무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성진은 직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서류와 커피 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 있던 직원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요즘 안 나오세요. 거래처들이 돈 못 받았다고 난리예요. 그 한마디에 성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집어들고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윤미숙의 눈을 피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저녁 반찬은 식었고 집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회사 괜찮아요? 라는 아내의 물음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의 끝은 자신에게 하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성진 앞으로 체납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자 보증인 박성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윤미숙은 서류를 주워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대출 서류에 이름을 올렸어요? 성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딸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해예요. 오빠가 다 정리 중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말에 윤미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가 언제야? 우리 집 담보가 걸려 있다고. 은지는 울먹이며 엄마 제발 믿어줘요라고 했지만 그 믿음은 이미 금이 가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날 밤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민호의 사업 계획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페이지마다 확신이라는 단어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믿었을까? 창문 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며칠째 민호의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불길한 마음을 안고 민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는 비어있는 서류함과 쓰러진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벽 한쪽엔 임대인 문의 요망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성진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만난 전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이 어제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투자자들 난리입니다.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라는 말이 입안에서 흘러나왔지만 이미 현실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진 고객님, 담보대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 말에 성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진은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미숙이 문을 열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손에 쥔 계약서를 내밀며 낮게 말했다. 이 집 담보로 잡혔대. 순간 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말다툼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할 줄 알았어. 가족이니까 믿었어야지. 성진의 말에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음은 좋지만 그게 다 망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성진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그 말을 받아냈습니다. 다음 날 이웃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속삭이던 소리가 흘러들었습니다. 사위한테 돈 다 날렸다더라. 집도 넘어갔다던데. 성진은 아무 말 없이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한층 느려졌습니다. 밤이 되자 윤미숙은 빈 통장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한 줄 한 줄 숫자가 지워진 흔적이 보였습니다. 성진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그의 얼굴빛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겠지, 그렇지? 그 말에 대답은 없었지만 집안에는 오랫동안 꺼지지 않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멎은 새벽 거실 한가운데는 아직 어젯밤 다툼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찢긴 서류 조각과 미처 덮지 못한 통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진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밑은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손끝으로 이불 끝자락을 비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멍했고 방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 씨를 찾고 계시죠?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윤미숙의 손에 쥔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성진은 실종이라니요? 라고 되물었지만 경찰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3일 전입니다.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가족 전체를 깊은 구렁텅이로 끌어내렸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퇴직금 20억 투자 사기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웃들은 집 앞을 지나다 그들을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일에 사위가 돈 다 날렸다잖아. 윤미숙은 창문을 닫으며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붙잡았습니다. 성진은 TV를 꺼버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지. 며칠 뒤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보증인 및 투자 관련 참고인 조사. 성진은 편지를 읽다 손에 힘이 풀려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윤미숙은 울음을 터뜨렸고 성진은 다가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윤미숙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밤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성진은 병원 침대 옆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쉰 숨처럼 끊어졌습니다. 윤미숙은 눈을 감은 채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냥 너무 믿은 거죠. 며칠 후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동자엔 죄책감이 스쳐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좀 쉬게 해드려요. 오빠, 아니, 민호도 연락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성진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내 오빠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은 딸을 향한 위로 같았지만 스스로를 향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성진은 혼자 남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그는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는 사진틀을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밤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 남자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성진 씨 맞으시죠? 박민호 씨가 자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윤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왔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안도와 분노가 뒤섞인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방청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게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성진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지요. 그가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법정 밖을 메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윤미숙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좀 찍지 마세요. 제발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남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성진은 기자들 사이를 뚫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흔들렸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의 공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미숙은 무표정하게 TV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내려가자. 새로 시작해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낡은 전셋집이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들판이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마을 뒷산을 걸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믿음에 눈이 멀었던 건 나였지. 그의 머리 위로 아침 햇살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박성진의 머리카락은
더 희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새벽마다 마을 뒷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장갑은 달아 있었고 재활용품 수거용 카트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를 잊지 못했지만 그 고통이 자신을 조금씩 단련시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윤미숙은 근처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고 환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 마음 한켠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남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짧은 미소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 물음에 성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세상엔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며 성진은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믿음이란 건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성진은 현실의 교훈을 전하는 어르신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다시 살아가는구나.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빛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요. 응, 이제야 조금 편해요. 그 짧은 대화 속엔 수많은 후회와 회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진은 낡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사람을 믿는 건 무섭지만 그래도 다시 해본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을 때면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달빛이 들판 위에 비쳤고 그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봄 햇살이 들판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벤치 위 박성진은 천천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머리는 희고 손등의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믿음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 옆자리에는 윤미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성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런 하루가 제일 좋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래된 여운처럼 따뜻했습니다. 멀리서 초등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윤미숙이 고개를 돌렸고 성진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들, 예전 우리 은지 같네요. 그의 목소리엔 미묘한 회한이 섞여 있었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딸 은지는 아직 혼자 살고 있었지만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진은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은 벤치에 등을 기대고 윤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삶은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볼 용기였구나. 그의 시선이 붉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고 윤미숙이 그를 바라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벤치 아래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